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오늘도 로마인 이야기 8권 위기와 극복에 담긴 내용을 다룰 텐데요. 1년 동안 황제가 3번이나 교체되는 혼돈 속에서 상식을 갖춘 황제들이 어떤 불운을 겪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서기 68년 6월부터 69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로마는 황제가 3번이나 교체되는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로 이어진 리더십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죠. 조직 안에서도 함께 일하는 직원이 바뀌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듯이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무수한 대표성을 갖는 황제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제9대 황제로 부임합니다. 내전 수습과 로마인 재통합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 그는 이전 3명의 황제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저자의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창조하려면 카이사르와 같은 상련 지명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 새로운 체제를 확립하려면 아우구스투스 같은 초일급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가 짊어지게 된 제국 재건이라는 과제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책임감만 확보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제였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충분했다. 창의적이지도 않고 뛰어난 능력도 없는 베스파시아누스를 한마디로 평하면 건전한 상식인이다. 하지만 어떤 체제도 오래 지속되면 일종의 피로현상 비슷한 위기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로마 제정도 한 세기가 지난 이때 그 불가피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건전한 상식으로 돌아가서 재출발하는 것이 최선책이었다. 서기 70년 당시의 로마는 시대의 요청에 맞는 지도자를 얻은 셈이다. 하늘이 부여한 로마의 수명이 많이 남아있던 걸까요? 운명의 신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린 로마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허준, 화타, 히포크라테스 같은 희대의 명의는 아니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외과의사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어 암을 제거합니다. 그렇다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자의 평가처럼 상식에 기반했을 뿐이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황제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누가 그에게 1 더하기 1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고민도 없이 2라고 할 만큼 어떤 사안을 꼬아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상을 액면 그대로 바라봤고 아주 상식적인 대처로 로마를 통치해 나갔죠.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내피셜이 아닌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자료조사를 먼저 시행했을 정도로 기본에 충실하면서 내전으로 인해 서로 간의 갈등이 깊어진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반발을 살 수 있는 세제 개편과 복지제도까지 뜯어 고치면서 말이죠. 이러한 상식적인 운영은 사심보다 공명심이 커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욕망을 품는 순간 상식적인 판단은 어려워지죠. 왜 인간 사회는 비상식에 횡행할까요? 간단합니다. 사심이 공명심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죠.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사심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혹시 비상식을 상식으로 우기는 통에 우라가 치밀고 복창이 터지고 답답한 분노가 하늘에 사무치는 분 계신가요? 저 역시 그러한데요. 슬프게도 역사는 상식 있는 자를 서둘러 데려갑니다. 책을 계속 읽어볼게요. 39세에 즉위한 티투스만큼 좋은 황제가 되려고 애쓴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다. 당시에도 공복이라는 표현이 존재했다면 티투스야말로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철저한 공복이 되려고 애썼을 게 분명하다. 백성이 원치 않으면 평생의 사랑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좋은 황제가 되고 싶어한 티투스에게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두루 갖추어져 있었다. 나이도 경험도 업적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가 공동 통치자로 참여한 베스파시아누스 시대의 선정 덕분에 강권을 휘둘러 억압하지 않으면 안 될 반대파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의에 넘치는 티투스 황제의 치세는 거듭되는 재난으로 물들게 된다. 상식적인 베스파시아누스는 치세 10년 만에 노안으로 숨을 거두고 그의 맏아들 티투스가 제10대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티투스는 책에서 기록된 대로 좋은 황제가 되고 싶은 공명심이 넘쳤고 오랜 기간 학문과 군단 교육도 꾸준히 받아왔기에 제국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티투스의 치세는 2년 남짓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폼페이 화산 폭발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에는 깜파니아 지방의 풍요로운 도시들로 뭉뚱그려 지칭했지만 지금 폼페이는 고유 명사가 되었죠. 바로 이 폼페이가 티투스 재위 시절에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됩니다. 서기 79년 폼페이 인구를 1만 5천 내지 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요.
그 가운데 최소 10분의 1이 희생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비극적인 재난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황제도 이 재난 앞에서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치세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떠난 티투스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황제의 죽음을 슬퍼했다. 유대 공주와의 결혼에 반대하여 경기장에서 야유를 보냈던 일반 시민들도 그 항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독신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티투스를 사랑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재해 대책을 진두지휘한 황제, 공중 목욕탕에도 자주 나타난 황제, 서민들에게 티투스는 이상적인 황제를 구현하고 있었다. 티투스는 시민들에게 보너스를 한 번도 주지 않았지만 그가 거듭된 재난에 사죄를 내놓은 것을 알고 있었다. 로마 시민들의 애정을 받았던 티투스가 불의의 질병으로 떠나고 그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제11대 로마 황제로 추대됩니다. 다행인 건 형의 뜻밖의 죽음으로 30세 나이에 제의를 물려받았음에도 누구보다 능숙하게 치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비겁한 황제 3인방이었다면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는 상식적인 황제 3인방이었습니다. 비겁이냐 상식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상식적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르만 방위선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군당병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좋은 평판을 유지했지만 치세 말년에 살해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핵심 포인트인데요. 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고귀한 태생도 아니었다. 인간은 왠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난 사람한테는 너그럽고 고귀한 혈통도 아니고 고귀하게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강권을 휘두르면 신경질적으로 반발하는 경향이 있다. 고귀한 혈통도 아닌데 황제의 지위에까지 오른 사람은 티투스처럼 착해야 하고 베스파시아누스처럼 사심이 없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은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고 따라서 낙선이라는 배제 수단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은 종신제였기 때문에 상대를 배제할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 사이의 투쟁이 격렬해진 것도 당연하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살해당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에 의거한 정책으로 로마 제국을 통치했지만 결국 반발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책의 설명대로 그가 고귀한 태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명문 집안에서 태어난 엘리트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소위 뼈대 있는 가문의 스카이코스를 밟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라는 최정점 권력이 있었음에도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비극적인 패배를 맛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 하에서 5년짜리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한시적인 권력일 뿐이죠. 살아있는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을 가진 기업가와 고시에 합격한 판사, 검사, 관료 등이 보다 살아있는 권력에 가깝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웬만해서 잘리지 않아요. 최고 행정권자인 대통령을 쥐고 흔들 수도 있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견제받지 않아요. 오히려 대중의 생각을 조종하고 상식과 선의를 가진 누군가를 펜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바로 이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후 제정시대가 도래하면서 황제는 종신제로 전환되었지만 원로원은 로마가 태동할 때부터 종신제였습니다. 견제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단했겠죠. 한번 원로원 의원이 되면 평생 원로원 의원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황제가 살해당한 이유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는 로마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슬픈 자화상이고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개혁이라는 칼을 대는 순간 그 사람과 집안은 멸문지화 당하는 게 역사의 무수한 반복 현상입니다. 대통령은 시민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 내에서 판검사는 기재부 관료들은 시민들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시민이 권력의 주체인데 법원, 검찰, 행정기관에 대해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IQ가 시험 합격의 명운을 좌우하는 3대 고시에서 합격했다고 하여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현실. 이게 과연 공정인가요? 시험제도 강화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건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기득권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일 뿐입니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심층적 이타심 없이 단지 잘 외우는 기능만으로 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평생 국가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것. 이것이 진정 공정일까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공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현되어야만 도미티아누스 같은 상식적인 리더들의 불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살아있는 권력의 장난질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로마의 오현제 시대를 차례차례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